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간 가계 소비 지출이 다시 둔화하며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한 달 전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증가율은 약 0.2%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의 전문가들은 소비 지표의 부진이 미국 경제가 과연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긴 연준에도 고민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망을 밑돌았지만 지난달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건대는 30일 이달의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90.0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이달의 예비치인 92.1은 밑돌고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인 92.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직전월 확정치인 87.2는 웃돈 수치입니다. 일본은행이 30일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끝낸 뒤 연간 80조엔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2% 달성 시점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일본은행은 근원 CPI 상승률 2% 달성 시기를 2016 회계연도 상반기에서 2016 회계연도 하반기로 재차 미뤘습니다. 이는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여파와 장기적인 전유가 기조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 3국의 정상이 자유무역 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 가속도를 내 3국 시장 통합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세 나라 간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국의 경제 규모가 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으로 세계 최대급의 시장인 만큼 이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10월이 모두 지나고 이제 11월에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자, 지난 10월 한 달간 월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 좋았던 날씨만큼이나 아주 시원하게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겨울로 가는 길목인 11월 이번 달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함께 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5% 가까이 내리는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하락은 금요일에 발표됐던 소비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개인 소득도 저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부진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10월 전체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요. 이 월간 상승률로는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 영국 증시는 0.54% 하락했고요. 이 반면에 독일은 0.46% 상승하고 프랑스는 0.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또 르노 자동차와 에어버스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월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유가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WTI는 배럴당 1.2% 오르면서 46.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6% 오르면서 5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월간 기준 WTI는 3.3% 올랐고 브렌트유는 2.5%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8% 오르면서 19,000선을 돌파했고요. 이 상해 종합 지수는 0.14% 내리면서 3,3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지만요. 일본 정부가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중국 증시는 에너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전유가 기조가 꽤 이어지면서 에너지주들이 주춤한 성적을 내놓은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또 산화제한 폐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또 이에 지수 하락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23% 내리면서 202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 코스닥은 1% 내리면서 68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요, 장중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지난주에는 특히나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올랐었고요. 이 엔화 강세 기대감에 자동차주도 올랐고 오중전의 기대감에 유아용품 수혜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많았던 종목들도 많았던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국내외 경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114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요 국가의 굵직한 이벤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연말로 다가가는 길목이죠. 11월이 시작되는 오늘 이 증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1.5%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분기 대비 확실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조금 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장세 둔화 우려감,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성장 추세, 미국은 연준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크게 낮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좀 연준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장의 내용을 보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월부터 8월까지 마이너스 6%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간 대비 금년 8월까지 마이너스 6%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업 재고를 더 증가시킬 수 없는 그 재고 증가세가 크게 둔화가 되고요. 지금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주택 부분도 다소 좀 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성장률이 결국은 예상보다 낮은 1.5%를 잠정치인데요. 기록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연준이 특히 그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더 계속되어서 이 경우에 수출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연준이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된 12월 달에 가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12월 달에 가서 금리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12월에 뭐 올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12월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사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데요. 본래 이제 그 이재명 의장이 지난 6월 달에 금년 중에 언젠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 금년 중에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지표들을 미뤄볼 때 지표만 보면은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전번에 한 발언도 있고 하니까 내년 초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12월 달에 가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마도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포석을 깔기 위해서 결정 여부를 12월 달에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재고 같은 점에서 GDP 성장률 3분기에 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전체적으로 소비 지표도 주춤했었죠. 이런 지표들 봤을 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하게 나타났는데 이 전체적인 소비 지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소비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소비 관련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고용이 계속 지난 8월 9월 달을 계속 연속 14만 명대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20만 명보다 훨씬 낮게 증가하면서 지난 9월 임금 상승률도 0.1%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률도 0.1%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지금 현재 좋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임금 상승률 0.1%는 자연적으로 소비 관련 산업의 주가를 더욱더 주춤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인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된 가운데 이 앞으로 나올 금리 인상 힌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미국 지표들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주간 증시 전망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주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 경기감이 좀 이제 약화되면서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혹은 유럽이라든지 일본은행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조 통화정책 면에서는 일단은 유동성 공급이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안전하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아마 미국 증시도 12월 초까지는 일단은 크게 나쁘지 않는 그런 수준을 지속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관련 부분이 지금 이제 지금 주가 상승 10월 달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소비 관련 부분은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비 임금 상승률이 0.1%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연말에 되어도 소비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연말에 지금 현재 고용과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냐. 일단은 유동성은 괜찮게 보여지지만은 고용과 그에 따른 소비가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연말 증시에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 좋았던 뉴욕 증시 일단은 12월 초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주춤한 소비가 연말에도 큰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우려감이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고용과 소비 지표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난 3분기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한 이래에 다시 또 10월에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이 한 달 동안 9%나 오르는
기준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자, 이런 증시 상승이 좀 거품이 아닐지도 우려하는 마음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상승 기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연말보다는 한 12월 초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FOMC가 12월 27일, 28일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전까지는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9월 달에는 10월 금리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크게 이제 떨어졌다가 10월에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것 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소비재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 생각은 아마 12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비교적 뭐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증시 전망 12월 FOMC 회의 전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1월 국내 증시는 중국이나 유럽은행의 양적 완화 같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11월 증시 전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국의 그 FOMC가 12월 15, 16일이군요. 그러니까 12월 15, 16일이니까 연말까지 가지 않고 12월 초순 정도까지, 미국도 이제 그렇고요.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이제 거의 미국 증시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한국의 이제 기업 실적이 미국보다 좋지 않으면서 좀 더, 비관적인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국 증시도, 12월 초순까지는, 지금 정도의 장세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은 이제 최근에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가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자사주 매각 또는 배당 관련된 주가 이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반면에, 지금 이제 요번 달에도 저번 달에도 수출 증가율이 크게 폭락했습니다만은, 그러는 것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관련주가 기대가 되는 반면에 기업 실적이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증시 역시 12월 초까지 박스권 속에서 안도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역시나 연말까지 관건은 이 12월에 열릴 미국의 FOMC 회의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내외 지표들 주목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현행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2% 달성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 성장 둔화 우려감이 없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배경이 먼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좀 더 지켜본다는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은 일본이 경제가 좀 좋지 않게 계속 나오면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지금 현재 5월 80조 엔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이제 계속 가져간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가장 미국이 이제 역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다소 지금 부진하던 경기가 좀 반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 효과를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가 크게 약세가 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의 특히 일본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를 중기적으로는 비교적
괜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만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런 정책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은 일본이 빠져나오자 했던 20년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다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율이 다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빠질 그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좀 더 확대할 그런 추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결국은 일본은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인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다른 한편 기업 실적이 지금 현재 거의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 현행 유지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자동차주 같은 경우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엔화 강세는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일본은 양적 완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12월이건 아니면 내년 초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역시 그 달러 강세와 엔 약세는 계속이 되고, 이렇게 현재 달러 강세와 엔 약세가 계속되는 소위 말하는 앞으로 10달러와 초엔이라는 게 이제 달러당 한 120엔대 중반에서 130엔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초엔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달러 강세와 초엔지가 계속이 되는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일본은행과 미국 연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연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한두 달 더 정도밖에 안 가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은행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역시 그 슈퍼달러 초연지 현상으로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의 엔화 강세는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11월 첫날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대구 부산 강연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또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 많이 좀 진정성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노력했었는데 여러분 그 진정성은요 결국은 산업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산업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신문의 모든 팩트가 담겨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이런 팩트들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것을 주식시장에 한번 반영시켜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빠르게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잠시만요. 자, 나오네요. 한국타이어 폭스바겐 사태 직격탄, 페이턴 개발 취소에 OE 공급 무산이다. OE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죠. 그 공급이 무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에 불똥이 국내 타이어 업체로 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타이어 최근에 이제 페이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페이턴에 이제 OE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개발 취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타이어 쪽에 어떤 급락 사태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양이에요. 최근에 보면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요,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가끔 급락이 툭툭 떨어져 왔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외국산 신차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개발이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내용이죠. 바로 뭐냐면 중국 캠차이나가 예전에 피렐리라는 이탈리아의 유명 타이어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타이어를 인수를 했죠.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캠차이나가 이 피렐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고급 타이어의 개념이, 즉 네임밸류가 높은 타이어의 개념이 입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점유율, 즉 중국의 산업적 침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향후 1년, 2년까지는 타이어 업통을 좀 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그때 캠차이나가 피렐리를 인수하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의 가격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좋지 못했고 계속 떨어졌었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급락 사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으로부터 침해받는 산업, 중국이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산업. 어제 K방송에서 이런 그 방송들을 했습니다. 기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용접, 우리가 한때는 기술 강국이었죠. 그죠? 용접이라든가 이런 단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세계 기능 경기대 대회라든가 여기서 중국이나 브라질 쪽이 굉장히 많은 우승을 하고 있다. 한국이 따라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부추긴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수의 연예인들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의 꿈이 기술 강국의 한국이라는 면모에서 이제 오디션 희망자인 한국으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기술력을 낙후시키고 3D 업종이라고 얘기하죠. 3D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Dangerous, difficult, 그 3D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이런 3D 업종들이 결국은 자꾸 외면받는 D 하나하나 더티예요. 그죠? 더럽고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든 그런 이런 직종들이 자꾸 뒤로 밀려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자꾸 또 우리도 뒤로 밀려가고 수밖에 없는 그 젊은이들의 인력이 양상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업종들이 지금 빠르게 기술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 산업적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주가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자꾸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타이어 업황의 주가가 지금 좋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단순 기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품질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적 침해가 이루어지는, 즉 중국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쪽은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이 타이어 기술도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잖아요. 난강 타이어라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어가 튜브리스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벗겨지는 등의 어떤 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난감 타이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었는데, 자, 이런 타이어들이 지금 이제 기술력까지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적 침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이네요. 조선, 해운, 유화, 차, 철강, 건설, 이쪽에서는 돈줄을 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기사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기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개편 내용이 뭐냐면, 산업구조조정,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대출을 축소한다. 자, 대출 축소한다는 것은 법을 재겠다는 겁니다. 그죠? 대규모 대출금은 정책금융기관 공동 관리하겠다. 사는 자회사 관리위원회 신설, 비금융 자회사 매각한다.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창업 초기 및 중견기업 지원. 자, 사는 중견기업 지원 연간 21조 6천억에서 30조 원. 이게 창업 초기,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은행은 창업기업 지원 연간 9조 1천억에서 15조까지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지원도 13조에서 20조, 기여는 연간에서 29조에서 33조까지 늘린다. 즉, 투자금융 분야에 대한 조정을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하고 우량회사채 주관 축소, 해외채 발행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금 제가 그렇게 많이 리스크라고 강조드렸던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자, 이 섹터들, 건설까지죠. 5섹터들이 지금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으로 결국은 중국의 어떤 침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지금 다시 이런 업황들이 잘 살아 돌아온 것은 우리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마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앞에 머리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는, 조선, 해운, 유화, 차, 철강, 건설, 돈줄을 쥐고 미래산업, 제가 얘기 드렸죠. 앞으로 성장하는 미래산업, 다가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 그들 역시 똑같은 시각을 가지게 됐다니,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런 어떤 시장의 미래성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것이 가장 저평가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의 일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 부근이 아마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20만원 부근 오니까 또다시 밀려내고, 이것은
명확한 구조조정의 단계가 없고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포스코가 지금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아질지는 결국은 내년이 지나가봐야, 즉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여러분들이 내년에 실컷 그러면 어떤 다른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돈을 버시고요,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교체 매매에 대한 결단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2차 면세점 대전 이달 중순 결판 난다. 관세청 16일 워커힐 특허 만료. 전 4곳 사업자 선정 마무리.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워크스의 워커힐, 롯데 면세점의 소공점, 월드타운점,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신세계 부산점이 12월 15일,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1차 면세점 때와 대전 때와 비교해보면 관리 역량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영 운영인의 경영 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관리 역량 배점, 이건 뭘까요? 그만큼, 관리 역량, 즉,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면세점 사업을 성공할 만한 업체이냐를 묻는 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SK네트워크스의 워커힐이라든가 롯데 면세점의 소공점, 월드타워점, 부산 지역의 신세계 부산점이 관리가 잘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점수를 줄지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가늠해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들이 갑자기 상생을 외쳐가면서 지금 기업인들이 스스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영에 출자를 하고 있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또 100억 출연을 했다. 자산을 또 60억 출연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할까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달 중순까지 있을 이런 면세점 대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조금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됐든 워커힐 면세점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SK네트워크스 쪽에 재계약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 면세점 쪽은 오히려 지금 요번이 어떤 교체에 대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도 역시 신세계가 잘 운영해 왔는 만큼 SK하고 부산 지역은 이제 계속 연이어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롯데 면세점의 경우에 한 번쯤 다시 재고의 여부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SK네트워크스예요. 결국은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연장 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폭이나마 오를 전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자, 도쿄 모터쇼입니다. 2015년도 도쿄 모터쇼인데요. 전기 수소 연료차에서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자동차의 향연. 자, 여기 보시면요, 도요타 FCB 플러스, 렉서스 LF FC 컨셉트카, 그 다음에 닛산 티트로 4데이즈, 그 다음에 혼다 올류 FCB.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차, 거기다가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연료차, 전기연료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시장이죠. 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 쪽에 앞으로의 미래시장,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자동차의 미래시장. 자, 전기차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이 2차 전지 사업에다가 계속 관심을 두냐면 결국은 이 전기연료차,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미래 산업이죠. 전기차 섹터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전기차로 간다. 전기차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 전기차의 세제 지원안이 명확해지면서 중국에서부터 전기차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을 살펴 보신다면 결국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미래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시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였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케어젠 금호 HT. 자, 요거 뭐 빠르게 살펴봐야 되느냐면 금호 전기의 자회사입니다. 금호 HT. 이게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호 HT의 상장은 결국 금호 전기의 호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금호 전기 보시라고 이 기사 들고 나왔습니다.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다 읽어드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계속 시장은 지금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을 때는 대내적 변수 요인들이 자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변수 요인들을 먼저 꼭 좀 체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런 건전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의 주식 투자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2개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난 9월 경상수지가 이 106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사상 최장 기간인 4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로써 1월부터 9월까지 경상 흑자가 이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은 기업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SK텔레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CJ 옵쇼핑이 보유한 CJ 헬로비전 지분 30%를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K텔레콤은 CJ 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함께 SK브로드밴드와 CJ 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로 통신과 방송 시장을 아우르는 공용 기업이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실이 또 오늘 시장과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국내 증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다 할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별 이슈에 따라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주 리뷰하기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CJ 헬로비전 인수 얘기 조금 좀 먼저 하고 좀 넘어가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래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 일단
뭐 오늘 통신주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매수 쪽, 매도 쪽 다소간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들 그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뭐 IP 텔레비전하고 뭐 비슷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CJ 헬로비전을 SK텔레콤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그 얘기 자체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쨌든 그 통신 시장 플러스 여기에 그 컨텐츠의 어떤 그 플랫폼을 SK그룹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라는 것. 반면에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플랫폼 사업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컨텐츠 쪽에 치중하려는 그런 노력,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 전개 방향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J 오쇼핑, CJ 쇼핑의 어떤 그 CJ 쇼핑의 이제 주가,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SK텔레콤과 그 경쟁 구도에 있는 KT의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CJ 오쇼핑보다는 KT의 다소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그 KT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업군들, 이런 부분들과 그 경쟁 구도에 있어서 다소간의 그 경쟁 심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기 때문에 KT 주가 오늘 조금 좀 보수적으로 그런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간단하게 좀 돌아보게 되면요, 지난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각 국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 특히나 이제 유동성 중심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 한 2주간에 걸쳐서 터져 나왔죠. 유로존에서의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에서의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일본에서 역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주요 4개국, 4개 지역, 모든 글로벌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제권의 어떤 그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중심, 금융 통화 중심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시장 내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안전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불러일으키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 주 증시나 뭐 앞으로의 증시 조금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소간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국에서 단기간에 일단은 좀 기대해 왔었던 그런 어떤 그 경기 부양 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다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발표와 동시에 그 경기 관련 어떤 그 기대감 관련 모멘텀이 이제 소진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시장 상당 부분 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 보이고요. 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주주 친화 정책,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아직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 많이 들려왔었죠.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 한 4월 달부터 우리 시장 내에 계속해서 정부 주도의 얘기가 나왔었던 기업 구조 조정이랄지, 기업 지배 구조 조정이랄지,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이랄지, 그리고 배당 정책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주주의 그 ROE를 종목별 ROE를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목해야 될 듯합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걸리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지난주 주주 친화 정책이 많이 나왔던 업종군들, 종목군들 생각을 해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이제 그 11월이 들어갑니다. 그 3분기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되면서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3분기 기업 실적과 맞물리면서 종목별
어떤 그 변동성의 확대 구간에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요, 게임주들 지난주에 상당 부분 올랐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게임 비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그 시장 내에 조금 뭐 잊혀졌던 그런 업종군이 사실은 게임 업종이었습니다. 게임 업종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 그리고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 내 반응도 긍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급등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 다시금 이제 그 모멘텀이 소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다시금 순환매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고성장주, 소위 말하는 고PER주에서 이런 그 찾기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순환매 쪽으로 일단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순환매 중심점에는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엔 뭐 중국의 이제 5중전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 제일 우리한테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얘기는 이자녀 그 허용, 전격적인 이자녀 허용 얘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아주들 그리고 교육주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업주들 우유 분유주들 뭐 이런 주도 이제 상승이 많이 두드러졌는데 다시금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 트레이딩 영역권에서만 매매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종 아울러서 좀 살펴보죠. 주주 친화 정책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증권 등 그리고 이제 그 뭐 네이버도 그랬고요, 하나생명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화학업종 내에서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주와 삼성그룹 내에 있는 화학업종 빅딜 M&A가 크게 이제 그 일어났다라는 이로 인해서 롯데케미칼 뭐 10%가 넘는 급락 나타났었고요.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타업종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시장 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에 의해서 희비가 교차되는 종목군들 나타났었죠. 뭐 대림산업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지속적인 좀 하락세 보였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특징 업종군 그리고 특징 종목군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주 자세한 시장 리뷰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특히 기업별로 주주 친화 정책이 정말 본물처럼 쏟아졌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11조 원이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또 네이버와 한화생명 역시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군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지금 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부분에 납품을 한다거나 어떤 그 기대어서 살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좀 조심의 구간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은 결국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엔 투자에 쓰일 것이냐, 기업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일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한테 그대로 나눠줄 것이냐, 이 이제 그 선택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로 인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분명히 엇갈리는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시장 내에 작용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11월 시장 이슈 좀 점검을 해보죠. 11월 일단은 뭐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좀 소진했다. 따라서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은 대부분 이제 그 중소기업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 거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전반적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랫단으로 많이
뭐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겠다. 오히려 위쪽으로 위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그 유선 방송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잠재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M&A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 해운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철강 업종까지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조금씩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떤 그 루머들로서 서로 간에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의 어떤 그 주가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11월에는 특히나 업종별 M&A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슈 점검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11월 첫날인 오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업종별 산업 개편 가능성 염두하시고요. 이제 그 업종별 산업 개편 가능성이 있는 업종군 조금은 좀 공격적인 투자 행태보다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조금 좀 계속 지켜보는 그런 양상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소진되어 있는 이 시장, 이 현재의 투자 심리 상황에서는 배당 정책이랄지 지금 현재 뭐 배당 정책은 아직 시장 내에 나와 있지 않죠. 주주 친화 정책들만 지금 나와 있는, 자사주 매입 얘기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서서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배당 정책 수혜주까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을 아레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와서 개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